박성호는 63세였다. 30살 초반에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퇴직 전까지 35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남들처럼 매일 아침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저녁은 집에서 먹었다. 특별한 취미도 없었다. 그저 한 달 한 달 성실하게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모아둔 돈은 안전하게 저축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와 보험료를 빼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노후를 즐기기 위해 작은 꿈 하나는 지켰다. 3년 전 평생 모은 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보태서 중형 세단을 샀다. 짙은 회색의 광택이 눈부신 신차였다. 그 차는 그에게 있어 이동수단 그 이상의 존재였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도로 위를 당당하게 달릴 수 있다는 자존심.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기도 했다. 박성호는 매달 초가 되면 어김없이 동네 세차장에 들렀다. 오늘도 물방울이 반짝이는 차를 몰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섰다. 주차를 마치자 마침 지나가던 후배가 발걸음을 멈췄다. 빛나는 범퍼와 깨끗한 차체를 유심히 살피던 후배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차 관리 진짜 잘하셨네요. 새 차 같습니다. 박성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는 비 오는 저녁에 일어났다. 날씨가 흐려 시야가 답답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충격에 몸이 앞으로 튀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뒷목이 순간적으로 뻣뻣해졌다. 백미러를 보니 뒷차의 앞범퍼가 성호차 뒷부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다. 뒷범퍼는 크게 찌그러져 있었고 번호판은 구부러져 있었다. 빗물에 기름 냄새가 섞여 거리에 퍼졌다. 가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비가 와서 브레이크가... 성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알겠으니 보험 처리합시다. 경찰과 보험사 연락까지 마치고 나니 몸이 축 늘어졌다. 사고 자체는 경미해 보였지만 성호는 속이 편치 않았다. 몇 년 동안 정성껏 관리한 차였기 때문이다. 흠집 하나 없는 차를 유지하려고 세차장에 매달 다녔고 오일과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했다. 그런 차가 비 속 한순간의 사고로 훼손된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이 복잡했다. 수리하면 깨끗해지겠지. 순정 부품으로 바꾸면 문제없을 거야.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불과 며칠 뒤 이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었다. 사고 후 사흘째 되던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박성호 고객님 맞으시죠? 수리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박성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수리할 때 대체 부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품질은 순정과 동일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대체 부품이요? 저는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려고 했는데요. 가능은 한데요. 순정 부품 가격이 대체 부품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순간 박성호는 말문이 막혔다.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닌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나. 30년 넘게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사고도 거의 없었던 자신이었다. 아니,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합니까? 새로 바뀐 약관에 따라 가장 저렴한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순정 부품을 쓰시려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제도라는 이름 아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상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러나 이 통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비에 젖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정비소로 향했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눈이 무겁고 어깨가 뻐근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순정 부품으로 바꿔야 한다. 정비소 입구에는 오래 알고 지낸 정비소 사장 김종태가 서 있었다. 차를 살피던 김종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론 단순한 범퍼 파손 같아도 안쪽 브라켓과 센서까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순정 부품은 수급이 빠르고 조립 오차가 적지만 대체 부품은 실제 장착해보면 단차나 도장 두께가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호의 불안은 더 커졌다. 몇 년간 세차와 정기 점검을 빠짐없이 해온 차였다. 작은 잡소리도 견디기 힘든 성격이었다. 점심 무렵 보험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책임 담당자가 직접 금액을 언급했다. 박성호님, 순정 부품으로 진행하시면 견적상 약 42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귀에 박혔다. 생활비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 뜬 통화 시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까? 그 보험 담당자는 새 약관이 적용되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잠시 뒤 김종태가 내민 견적서를 받았다. 순정 범퍼와 센서 교체비, 도장 공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대체 부품 적용 시 금액이 있었다. 둘의 차이는 분명했다. 계산기를 두드린 박성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선택은 분명했지만 그 선택이 곧 비용이었다. 오후에 보험사 협력 손해사정인이 도착했다.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며 사진을 찍었다. 그는 대체 부품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했지만 실제 조달 속도는 창구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은 없었다. 박성호는 물었다. 조달이 늦어 대차 기간이 늘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손해사정인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김종태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순정으로 하되 공임을 조금 줄이고 도장 공정을 묶어 시간을 줄여봅시다. 박성호는 김종태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남은 금액은 여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주머니 속 서류를 꺼내 서명란을 보았다.
순정 부품 선택, 자부담 동의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 선택은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정비소에서 돌아온 박성호는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불이 꺼진 TV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검색창에 자동차 보험 대체 부품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이 쏟아졌다. 제목마다 불만과 분노가 묻어났다. 보험사 배만 불린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라는 말이 반복됐다. 박성호는 기사 댓글을 훑다 어떤 글에 눈이 멈췄다. 저도 순정 쓰려다 돈 더 내고 수리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 모여서 목소리 냅시다. 밑에 달린 댓글 수는 수백 개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글쓴이가 남긴 카페 링크를 눌렀다. 자동차 보험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가입 인원은 2,000명이 넘었다. 카페 게시판에는 각자의 사연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다. 사고 경위,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 정비소에서 들은 말, 자부담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어떤 이는 택시 기사였다. 사고 후 대체 부품으로 수리했다가 얼마 못 가 부품이 틀어져 다시 교체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짓다 차를 수리하게 됐는데 순정 부품을 쓰려면 월 생활비 절반을 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성호는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됐다. 그는 자기 사연도 올리기로 했다. 사고 날짜, 보험사와 나눈 대화, 견적서 사진까지 첨부했다. 글 마지막엔 이렇게 썼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런 규정은 계속됩니다. 올린 글에는 금세 반응이 달렸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싸워봅시다. 짧은 댓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공감이 있었다. 박성호는 카페 운영자가 올린 공지글을 읽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연다는 내용이었다. 목적은 단 하나, 집단 청원과 언론 제보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박성호는 모임 참석 여부를 놓고 오래 고민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장소로 가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혼자라면 끝까지 싸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알람을 맞추고 참석 신청 글을 남겼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모임 장소에 회의실이 그려졌다. 같은 억울함을 안고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그 불씨를 조금 더 키우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박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커튼을 거드니 흐린 하늘이 보였다. 옷장을 열고 단정한 셔츠와 재킷을 골랐다.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히 가는 건 아닐까. 그래도 가야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다. 시골 들판에서 빽빽한 아파트 단지로 다시 붐비는 도심으로 차창에 비친 자신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굳게 얼어붙어 있었다. 모임 장소는 회의실이었다.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시선이 모였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녀였다. 구석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던 남자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성호님이시죠? 글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지애가 섞여 있었다. 회의실 한가운데 긴 책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빙둘러 앉아 있었다. 각자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지역과 차종이 적혀 있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운영자가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해를 알리고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첫 발언자는 택시 기사였다. 그는 두 손으로 모자를 쥔 채 이야기했다. 대체 부품으로 교체했는데 2달 만에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제조사 AS 거절당했고 결국 제 돈으로 순정으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보험사? 책임 안 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어진 발언마다 분노와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어떤 이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품질은 똑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차 구소리가 나서 정비소를 다시 찾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대체 부품 가격이 싸다지만 대차 비용이 늘어 오히려 총 비용은 더 들었다고 했다. 박성호 차례가 됐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습니다.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정 부품을 쓰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상입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침묵 후 여기저기서 맞아요. 그게 문제죠.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반응에 박성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이건 제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맙시다. 청원 올립시다. 언론에 알립시다. 운영자는 준비해온 서명 용지를 꺼냈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이름을 적었다. 서명하면서도 각자의 사연을 나눴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펜끝이 종이를 깊게 눌렀다. 모임이 끝날 즈음 박성호는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조금 전보다 확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모임이 있은 지 나흘 뒤 박성호는 운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다.
피해 사례를 직접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박성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빨라졌다. 남들 앞에서,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고 싶지 않았다. 촬영은 정비소에서 진행됐다. 기자와 촬영팀이 도착하자 김종태가 박성호 옆에 서서 차 상태를 보여줬다. 범퍼 안쪽 구조, 교체가 필요한 센서, 그리고 순정 부품 견적서까지.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박성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이 차는 제 퇴직금 일부로 산 겁니다.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정 부품을 쓰려면 40만 원 넘게 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더 내야 합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보험사 측에서는 동일 성능의 대체 부품이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차를 오래 타본 사람은 압니다. 부품의 미세한 차이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거요. 싸다고 해서 선택권을 빼앗는 건 잘못입니다. 촬영이 끝난 뒤 기자는 혹시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성호는 카페 운영자 연락처를 건넸다. 돌아오는 길 그는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건 이제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싸움이 된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저녁 뉴스에 그의 인터뷰가 나왔다. 화면 속 박성호는 차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동네 친구, 먼 친척,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직장 동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 봤어. 잘했다. 형 대단하다. 힘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성호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됐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도 있었다. 한 보험사 직원이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향후 진행을 원만히 하자며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박성호는 속으로 느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걸.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볼펜을 꺼냈다.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언론 앞에 섰다. 이제 물러서면 안 된다. 글씨는 단단했고 손끝엔 힘이 들어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길다고 멈출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는 시작점에 서 있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가입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 게시판은 분 단위로 새 글이 올라왔고 알림은 쉴 틈 없이 울렸다. 박성호가 올린 방송 후기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말들이 줄지어 달렸다. 운영자는 청원 사이트에 올릴 공식 글 초안을 공유했다. 제목부터 강하게 나갔다. 대체 부품 강제 적용을 중단하라.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보호받아야 한다. 본문에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박성호는 초안을 읽으며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단어 하나에도 무게가 실렸다. 저녁, 운영자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화면 속에는 각지에서 접속한 회원들이 보였다. 박성호의 화면에도 여러 얼굴이 띄워졌다. 어떤 이는 주유소 사장, 어떤 이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 또 다른 이는 연로한 노부부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한 목소리였다. 회의에서 박성호는 입을 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약관 하나로 우리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리비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권리, 그리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였다. 한 회원이 덧붙였다.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박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청원은 그날 밤 자정에 공개됐다. 첫날에만 5,000명이 서명했다. 댓글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쏟아졌다. 이건 제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청원 링크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확산됐다. 심지어 자동차 동호회와 지역 주민 단톡방에도 공유됐다. 박성호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메시지를 받았다. 형님, 링크 받았어요. 서명했어요. 저도 제보하고 싶어요. 그 열기는 언론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추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피해 사례를 모아 심층 보도를 하겠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박성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실감했다. 밤이 깊어가도 카페 게시판에는 서명 완료라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박성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 달린 댓글들을 읽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울림이 되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청원 참여 인원이 2만 명을 넘어선 날 피해자 모임 운영진은 대대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금융당국과 국회 앞 기자회견이었다. 박성호는 회의에서 자원했다. 제가 현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화면 속 여러 얼굴들이 동시에 웃었다. 형님이 앞에 서주시면 힘이 배가 됩니다. 기자회견 전날 박성호는 손바닥이 땀에 젖을 정도로 연습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또 읽었다. 문장을 줄이고 강조할 부분에 힘을 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다. 기자회견 당일 국회 앞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 손에는 대체 부품 강제 반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박성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63세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성실히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피해자인 제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피해자를 2번 울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다.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마이크를 이어받아 각자의 사연을 말했다. 어떤 이는 대체 부품 장착 후 안전센서가 오작동해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부품 수급 지연으로 한 달 넘게 차를 쓰지 못했다고 했다. 행사가 끝나자 한 국회의원이 다가왔다. 그는 피해 사례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며 자료를 요청했다. 박성호는 준비해온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수십 건의 피해 사례와 증빙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 돌아오는 길 박성호는 피곤했지만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오늘 발언이 모든 걸 바꾸진 않겠지만 분명 무언가를 움직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 풍경이 전날보다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싸움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뒤 금융당국이 대체 부품 강제 적용 방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순정 부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안전 부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속 자막이 흐를 때 박성호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있었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수정안이 발표되자 피해자 모임 게시판이 다시 활발해졌다. 절반의 승리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그래도 변화가 시작됐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아래엔 여전히 부족하다 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체 부품 조달 문제, 사후 AS 보장 문제, 자부담 기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산더미였다. 운영진 화상회의에서 박성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발표로 일부는 좋아졌지만 근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에서는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고 국회 청문회 요청 준비를 계속하기로 했다. 저녁 무렵 박성호는 차고로 내려가 차 앞에 섰다. 사고 흔적은 이미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새 범퍼의 표면은 매끈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는 그 표면을 쓰다듬으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겉은 멀쩡해도 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경험이 남긴 건 흠집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싸움의 의지였다. 휴대전화로 카페를 열어보니 새 회원이 또 수십 명 늘어 있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박성호는 환영 인사를 남겼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펼쳐둔 수첩에 그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규정 하나가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목소리 하나가 그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 글씨를 쓰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박성호는 알았다. 오늘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그냥 피해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